준비된 질문 중에 저 이 질문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자연스러운 연기가 좋은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저도 자연스러운 연기를 미덕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고 배우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흔히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때 거의 그 연기하지 않는 것 같은 거, 너무 그냥 그 사람이 되어서 뭐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 하는 반응, 그런 식을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말한다면 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냥 흔히 우리가 생활 감각이라고 말하는 식의 그런 연기를 누군가 할 때에는 나는 그렇게 연기를 안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연기를 하라고. 당신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연기를 하라고. 그 연기를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제일 큰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나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촬영도 뭐 그냥 아무렇게나 찍은 것 같이 그것도 자연스러운 촬영, 조명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미술도 인공적이지 않은 미술, 자연스러운 미술이겠죠. 그럼 뭐든 자연스럽다는 것, 내추럴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술은 그 모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담아서 옷을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일인데 그냥 우리가 익숙한 어디서나 보는 식의 미술, 촬영, 연기 이런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어느덧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영화 감독 박찬욱에게 대중적 성공, 좀 더 스트레이트하게 말해 흥행이란 게 어떤 의미일지 가끔 궁금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흥행에 대한 압박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흥행은 이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생존의 그냥 필수 조건이죠. 뭐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손님이 와서 그 투자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야 다음 작품에 투자를 받아서 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의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은 생존의 기본 조건, 공기나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압박을 느끼느냐, 무슨 영향을 받느냐, 그건 그냥 생존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기획을 할 때부터 이것이 투자받을 수 있는 영화냐. 관객은 난 모르겠어요. 관객은 내가 100만 명, 200만 명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뭐 그런 그들의 반응을 내가 하나하나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걸 그 역할을 해주는 건 투자자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영화라면 뭐 그것을 관객의 승인을 받은 거다라고 간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 이제 쉽게 말해서 투자자의 그 결정을 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은 나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스토리가 설득력이 있느냐라든가 또는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스타의 존재죠. 지금 이야기가 약간 좀 자신 없다 싶지만 그래도 뭐 탕웨이가 있다, 송강호가 있다 이러면 좀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스타가 와주면 내가 좀 숨 쉴 공간이 커지는 거죠. 얘기가 조금 더 대담하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뭐 어떤 대사 한 줄을 써도
모든 순간순간이 흥행에 대한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뭐 달리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겠어요. 그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부분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투자사에게 이것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신다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늘 쓰면서 투자자들이 이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것이 저를 쓸 때 괴롭게 만드는 정말 구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그 말씀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투자사가 이 영화를 가지고 무슨 큰 영화제 가서 상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생생나고 명예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몇십억 원, 백몇십억 원이 들어가는 일을 고작 무슨 영화제나 그런 것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정말 천만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투자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은행 이자 정도는 있어야.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영화 투자해서 1년에 몇 편 정해져 있는데 이 영화 대신에 다른 영화를 했으면 큰 돈을 벌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후회스럽지 않은 투자다라는 생각을 끌어내야 다음 영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한 편 실패는 어떻게 나 정도 경력이 되면 한 편 봐줄 수 있지. 두 편 되면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충무로 영화제에서 리틀 드러머 감독판과 스마트폰 단편 일장추몽이 극장 상영하게 됐어요. 예. 두 작품을 감독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예. 리틀 더머걸은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몇 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비해서 이게 극장 상영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TV 드라마니까. 그리고 감독판은 세계 유일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판본이고 이제 블루레이가 나오면 뭐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주 소중한 그런 버전이에요. 그것을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전입니다. 이 시리즈가 그러니까 BBC 방송된 버전과 한국에서만 공개된 감독판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물론 방송 버전도 제가 편집한 것을 기초로 해서 BBC의 그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그런 버전입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완전한 버전은 감독판이죠. 당연히 뭐 이름이 그런 것처럼. BBC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그 버전을 만드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여러 가지 그냥 디테일에서의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심지어 색 보정의 DI 단계에서의 의견 차이조차도 있고 사운드 믹싱에서도 그렇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편집에서 문제고 그래서 조금 논쟁이 계속되다가 다행히 그래도 감독판을 따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게 꽤 컸어요. $20만 정도 됐는데 그 돈을 더 추가 지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맙게도 그래서 서로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이 버전은 제가 정말 아끼는 그런 작품이에요. 기회만 하여간 됐다 하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록 방송용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만들 때 저희는 그 김우형 촬영 감독을 비롯해서 모두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그런 기술적인 수준의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입니다. HBO 드라마 동조자 촬영으로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되는데 그리고 드라마 시리즈를 한번 만드셨고요. 네. 근데
드라마 작업과 영화 작업의 차이에 대한 질문 엄청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어떠셨어요? 이번엔 또 달라요. 리틀 드러머 걸하고는 또 다른데 뭐냐면은 내가 연출을 다 안 해요. 7개 에피소드 중에 3개만 하고요. 각본은 전체를 쓰고 그 쇼러너니까 나머지 내가 연출하지 않는 에피소드들도 계속 뭐 들여다봐야 되긴 하는데 후반 작업까지 전체를 어쨌든 리틀 드러머 걸 해보니까 그냥 6개가 한개 같더라고요. 그게 6개짜리인데 그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작품은 나이도 더 들었고 그 후에 그리고 빨리 다음 작품을 또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그리고 각본을 내가 다 써야 되니까 연출까지 다 하는 것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후반부 촬영 분량들은 아마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도 내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TV로 본다고 해서 대충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운드를 그냥 스테레오 그렇게 예전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냥 영화하고 똑같은 기술적 기준에 도달해야 되고 배우들 다 뭐 영화 하던 사람들하고 다 크루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도 다를 건 없고 단지 뭐 기니까 좋은 점은 조연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살펴 줄 수 있다. 그 캐릭터들을 무리하게 그 원작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 좋은 점들을 무리하게 다 빼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고 만들어 놓은 결과에서 이제 아쉬운 점은 극장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이제 치명적으로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만들 때는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똑같은 정성을 들여서 만들지만 끝나고 나면 좀 허망한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극장에서 못 보고 다 다른 상태 모니터 단말기 이거 보는구나. 어떤 사람은 되게 어둡게 해놓고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집에서 크게 본다고 해도 그 사운드 시스템이 엉망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도 않고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했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래도 또 어쩔 수 없는 장점이 있으니까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영화가 할 수 없는 거라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 만들고 시리즈를 만들면서 시리즈를 만들면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사운드였어요. 사운드를 제가 그 살리고 싶은 작은 사운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람 소리가 이때 들어왔으면 좋겠다. 새가 이때 울었으면 좋겠다. 새 소리 같은 거 다 이제 선정하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면은 제가 채워넣은 부분이 마가 뜨게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둠을 살릴 수 없다는 거. 극장에서 보면은 뭐 지하실로 들어가는 은영과 인표가 지하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런 장면 열심히 찍어도 보는 사람들은 은영과 인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본인의 얼굴을 어둠에 비친 본인의 얼굴을 목격해야 되는 블랙미러. 이런 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넓은 쇼트. 넓은 쇼트 영화 찍을 때는 넓은 쇼트를 잘 찍고 싶은 욕심이 늘 많은데 드라마는 작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넓은 쇼트가 그 사이즈의 느낌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화라는 것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뭐 영화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속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지금은 어떤 과도기이고 그래서 영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든지 영화관의 시대겠죠, 뭐. 영화관의 시대는 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칸에서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영화관의 위기이지 네. 영화의 위기는 아니다. 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저는 영화관의 위기가 곧 영화의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극장업자들의 그런 산업의 생존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영화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다라고 하는 절박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보지 못하는 영화는 참 초라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불과 2, 3년 만에 영화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다 시리즈의 시대라고 집에서 보는 시대라고 했는데 보란 듯이 또 영화관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 온 영화관에서의 체험이라는 것은 쉽게 잊혀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독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시리즈를 그런 것이 이제 활성화됐고 그 산업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선택의 플랫폼이 넓어졌다, 여러 개가 생겼다라고 보고 그래서 긴 이야기는 긴 시리즈로 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도 영화 감독으로서 내가 만든 영화가 사람들이 극장에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늘 한결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리즈 집에서 보는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서 대충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서 영화 감독들이 똑같은 시리즈를 만들어도 영화 출신들이 만들었을 때 좀 더 우수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런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항상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무슨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항상 기준이 높다는 것,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헤어질 결심을 보고 나서도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해. 드라마는 원래 그래. 라든지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 라든지 이런 말들이 긴장을 놓게 만드는 이제 이야기들이고 주변의 환경들이 그렇게 되고는 하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단편 작업하실 때 제목을 다 사자성어로 지으셨더라고요. 네, 파란만장, 청출어람, 고진감래 등등. 감독님의 데뷔 30주년에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고진감래. 고진감래요? 일장춘몽. 일장춘몽. 제가 이거 감독님 그 박쥐를 수상하시고 나서 아마 어떤 시사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때 진행하는 사람 질문이 감독님께서는 나중에 후대에 감독님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냐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감독님의 답변이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감독님? 뭐 안주하지 않고 좀 이렇게 변화를 계속 했던 사람 이 정도.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상업 영화의 경계를 조금씩 넓히려고 노력했던 사람. 아, 예, 그렇게 예. 볼 수도 있겠죠. 예, 예, 예. 근데 저도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때는 영화 감독은 50이 되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50대에 계속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 안 우리나라에 계셨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예. 근데 감독님께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계속 그 매번 작품을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니까 후배 감독들은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리들리 스캇을 보세요. 네. 80대 이거 뭐지? 라스트 듀얼? 예, 라스트 듀얼. 첫 작품이 듀얼리스트였는데 예. 또 다른 듀얼을 만들었는데 와 진짜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담을 극장에서 보고 계실 관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음 작품은 시리즈이고 그 다음 작품은 아마도 영화가 되겠죠. 뭔지는 몰라도 하나 시리즈를 했으면 반드시 극장용 영화를 하고 싶어질 테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국 영화가 될지 미국 영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때 한 작품이 끝날 때쯤 되면은 그 다음 작품이 정해지는데 그때 가장 하고 싶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작품을 골라서 하는 거죠. 지금 해즈 결심과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영화 또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되게 폭력적인 영화 또는 뭐 아주 정치적인 영화 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천성이 지루한 걸 못 참아서 그냥 변화가 있고 반복은 싫으니까 변화를 추구하면서 뭐가 됐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다음 영화가 반복적이고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